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김혜들입니다. 21년 10월 26일이고요. 지난 4월에 발표됐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보완 대응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집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께서 집을 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자는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집을 사라는 게 제정신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또 그러면서 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왕에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께서만 이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이 앞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를 증식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이런 투자들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이 부의 사다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추가 발표 내용의 골자는 이 부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의 사다리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니까 이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무거운 내용이니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1년 4월 29일에 이와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적이 있었고 제가 또 정리해드린 적도 있었죠. 당시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었고 당시 발표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적용 시기가 이렇게 됐었는데 요 2단계, 3단계 적용 시기가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21년 7월이었던 게 22년 1월로 그리고 23년 7월이었던 3단계는 22년 7월로 일단 이렇게 앞당겨졌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DSR은 간단하게 말해서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버는 만큼 빌려주겠다. 결과적으로는 못 벌면 못 빌린다는 게 되겠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연소득이 1억이라면 그리고 DSR을 40% 적용한다면 이 A라는 사람의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요 1억의 40%인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검색창에요, 부동산 계산기나 DSR 계산기라고만 쳐보시면 이렇게 DSR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발표로 이제부터 DSR 2단계 적용이 22년 1월로 앞당겨졌으니까 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DSR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DSR을 적용하겠다는 건 버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거고, 따라서 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못 버시는 분들은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이건 곧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현금 부자들만 좋아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실 거고, 또 혹자는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제 집으로 돈 버는 세상은 끝났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집값이 어려워지는 걸 또 중점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또 파고 드실 텐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요.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DSR 2단계 규제 이후 벌어질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거는요, 요번 추가 대응 방안의 보도자료예요. 이 보도자료를 쭉 보시면 자료의 어디를 봐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추진 배경의 어느 내용을 봐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뭐 이런 내용은 없고요. 말 그대로 이 가계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가계 부채를 좀 줄이고자 하는 방향이 나온 건데, 이걸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집값과 연관을 시키시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집 사기가 어려워진다, 현금 부자들만 집 사기 좋아진다, 지금 이런 부분들만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든 대책이라면 이건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는 집을 사기 어려워지라고 만든 대책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집을 사기 더 좋아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나쁜, 이런 상황에서 이 나쁜 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무서워하지 말고 이걸 긍정적으로 좀 보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 대책 이후에 벌어질 일을 따져보면 이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2년 7월에는 3단계가 적용이 되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도 집 사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침착하게 생각해 볼게요. 대출이 힘들어진다 그랬었고 대출이 힘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 대출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구를 마주치면 머릿속에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지금 대출이 힘들어져서 집 사기가 어려워졌죠?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전월세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면 전세로 사실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면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지고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면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미 정말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렇게 실생활에 대입해 보면 잘 아시는데 이 대상을 집으로만 살짝 바꾸면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어떤 이유로 버스 타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지하철, 택시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여기서 지하철까지 이용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럼 택시나 자가용으로 사람들이 또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이유로 택시까지 이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전부 자가용만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중교통들이 없어지면 자가용을 안 사도 되는 사람들도 자가용을 살 거고 자가용이 필요 없던 사람들도 자가용을 살 거고 자가용을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분들도 자가용을 이용할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강변북로를 이용 못하게 되면 올림픽대로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겠죠. 여기서든 여기는 가야 되니까 어디서든 가야 되잖아요. 한남대교를 막으면 동호대교, 반포대교에 사람들이 몰릴 거고 반포대교를 막으면 막혀서 양화대교까지도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요즘에 한창 물류대란 이슈가 있죠. 물류대란으로 해상길이 막혔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해상으로 들어오던 냉동 수입고기나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수요가 몰리겠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다시 볼까요? 대출이 힘들어진다. 그럼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죠? 우리 주거 형태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 집에서 살거나 전월세로 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 텐데 내 집에 살기가 힘들어진다. 어떤 이유로든 여기 사기가 힘들어진다면 당연히 여기에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걸 막으니까 일로 몰린다는 거죠. 이걸 막으면 일로 몰리듯이요. 이걸 막으면 일로 몰린다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서 일로 가려던 사람도 막히니까 다시 여기 있겠죠. 어쨌든 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집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딱 들으시면 머릿속에 이걸 딱 떠오르셔야 돼요.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월세 가격은 그냥 얘랑 같이 세트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전세 수요는 언제 많아질까요? 자,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더니 전세 수요는 원래 많아요. 그리고 보통 집 사기가 힘들 때 전세로 거주하고요. 이건 귀신도 모르는 개인 사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살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대출 규제가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언론이나 누군가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의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가 있을 때 그리고 청약 대기자들이요.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가 많아질 일들이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 정점을 찍는 건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분들이 또 내년에 넘쳐나잖아요. 결과적으로 영상의 요지는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만든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이. 요게 집값 올라가는 과정이고, 요게 돈 벌 수 있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게 요거랑 요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요 갭 가격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매매로 사서 입주를 하자니 대출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전세 수요는 많아져서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럼 갭 가격은 더 줄어들 거고요. 이 갭 가격이 줄어들면 어디선가 귀신같이 알고 누군가가 온다니까요. 이렇게 진짜 귀신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 귀신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제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갭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집을 사실 수가 없다는 말인데, 이렇게 귀신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요 갭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 되면 이렇게 갭을 활용해서라도 집을 살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혔는데 이것도 막힌다는 말씀이고요. 그 와중에 얘라도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얘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면 결국 월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주거비용 다 지출하면서 돈은 언제 모으냐고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0이 있으면 상승폭이 떨어진 거예요. 0 위로는 상승,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승폭. 이렇게 떨어지면 상승폭이 떨어진 거지 집값이 하락 전환한 게 아닌데, 요 부분만 보고 집값이 하락 전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래량은 줄었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담보대출 중단은 결국 거래량 주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무분별한 대출 규제는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처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그림도 보여드렸었고 요런 그림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요걸 감추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본질이고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거래량이 죽고 집값 하락 시그널이 온다 그러면 그건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와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는 또 더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미리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신 거 아는데요. 일단 좀 본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공급량이 많을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싸게 사서 공급량이 없을 때 비싸게 팔죠. 근데 이런 걸 알고 이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급량이 이렇게 많을 때는 전세 가격이 안 받쳐준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이런 거 상관없이 공급량이 많을 때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비슷한 예로 지금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돌면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내가 실수요자라면 이때가 기회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없으시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알면서도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고요. 정 불안하신 분들은요, 양도세 완화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들을 유도하는 것 말고 이걸 제외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든 요게 된다면 몰라도 당장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깨기는 힘들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정부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할 말은 더 많은데 하지 않을게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절대적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집을 사셔라 마셔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지금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기회는 존재하고요. 내가 살 마음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지금 거주하시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전세금을 빼서 이 가격에 맞출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고요. 돈을 조금 남겨서 내가 월세를 거주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볼 것 같은데, 이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란 걸 잘 아는데, 이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요게 문제예요. 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정리해드릴 목적이었는데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해봤고요. 내용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께서는 반드시 1년 안쪽으로는 이 영상을 다시 보러 오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네요.